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27사단 수색대대의 연병장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수백 명의 병사들이 마치 얼어붙은 동상처럼 부동자세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 거만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존경심 대신 억눌린 공포와 혐오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대대장 마광철 대령은 마치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폭군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사들의 얼어붙은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강도진 이병은 대열의 가장 끝,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헬멧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관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광철 대령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하나,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미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겨넣고 있었다. 도지는 입대 전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말단 병사일 뿐이었다. 마광철 대령이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사열대 앞을 거들먹거리며 걷기 시작하자 연병장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흙바닥을 지식일 때마다 병사들의 어깨가 눈에 띄지 않게 움찔거렸다. 그는 단순히 부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희생양을 찾고 있는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다. 마 대령의 시선이 멈춘 곳은 도진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신병 김민재 일병이었다. 김 일병의 군복상에 단추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한 마 대령의 눈매가 순식간에 사납게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김 일병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다. 군기가 아주 빠졌구나. 새끼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마 대령의 거친 고함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김일병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일병의 몸이 바닥으로 처박혔고 마 대령은 쓰러진 병사의 복부를 군화, 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주변의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곳 27사단 수색대대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으며 마 대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진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분석했다. 지금 당장 나서서 마 대령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망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마 대령과 그 뒤에 얽혀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 지옥 같은 이곳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김일병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외면하는 척하며 마 대령의 폭력을 묵묵히 기억 속에 저장했다. 한바탕 폭력이 지나가고 마 대령이 씩씩거리며 지프채 올라타 사라지자 그제야 연병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얕게 퍼졌다. 간부들은 서둘러 김일병을 의무대로 옮기라고 소리쳤고 병사들은 흩어지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도지는 쓰러져 있던 김일병을 부축해 일으키며 그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아. 민재야. 뼈는 안 다친 것 같아.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내무반의 불이 모두 꺼지고 차가운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도지는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었다. 옆자리의 김일병은 고통 때문인지 악몽 때문인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도지는 모포 아래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내어 오늘 있었던 일과 마 대령의 행동 패턴, 그리고 부대 내 물자 이동 현황을 암호화된 문자로 기록했다. 그의 글씨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교했고 마치 작전 지도를 그리는 지휘관의 메모처럼 치밀했다. 이 부대는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최전방의 방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마광철이라는 제왕이 다스리는 무법천지와 다를 바 없었다. 군수 물자는 빼돌려져 암시장에서 거래되었고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비는 간부들의 회식비로 탕진되었다. 도진이 지난 3개월간 잠입하여 파악한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거대한 조직적 범죄였다. 그는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부대 뒤편의 야산에서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고 도지는 무거운 군장을 맨 채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일정했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른 병사들이 지쳐서 낙오할 때도 그는 묵묵히 선두 그룹을 유지하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했다. 마 대령은 훈련을 빙자하여 또 다른 불법 거래를 위한 루트를 확보하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다. 훈련 도중 휴식 시간에 마 대령의 신복이자 부대 내에서 악명 높은 이 중사가 도진에게 다가왔다. 이 중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도진의 군장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야, 강도진,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힘은 꽤 쓰네. 이 중사의 도발적인 질문에 도진은 고개를 숙이며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저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 조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특수부대 교관들에게 훈련받았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완벽하게 숨겼다. 이 중사는 도진의 대답이 시시하다는 듯 침을 뱉으며 돌아섰지만 도진은 이 중사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곁눈질로 확인했다. 그것은 탄약고와 보급창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였고 마 대령의 지시 없이는 절대 반출될 수 없는 물건이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 놈들은 훈련을 핑계로 대규모의 물자를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자 훈련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병사들은 지쳐서 골아떨어졌다. 도지는 불침번 근무를 자처하여 막사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그는 초소 뒤편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부대 후문 쪽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를 주시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조등을 끈 채 은밀하게 움직이는 트럭 2대가 나타났다. 트럭은 엔진 소리를 최소화한 채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마 대령의 지프차가 길을 안내하듯 앞장서고 있었다. 도지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트럭의 뒤쪽으로 접근했다. 적재함 덮개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목재 박스가 아니라 군용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신형 무기와 통신 장비들이었다. 이것은 단순 횡령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도지는 품 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어 트럭의 번호판과 적재물, 그리고 현장을 지휘하는 마, 대령의 모습을 연사로 촬영했다. 셔터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증거를 포착했다. 그때 갑자기 지프차에서 내린 마 대령이 도진이 숨어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기 누구냐 쥐 새끼 한 마리가 숨어있는 냄새가 나는데 마 대령의 섬뜩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도지는 숨을 죽이고 몸을 더욱 낮춰 덤불과 하나가 되었지만 마 대령은 권총을 꺼내 들고 천천히 도진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긴장감으로 인해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려 퍼졌지만 도지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반대편 숲속을 향해 돌멩이를 힘껏 던졌고 투둑 하는 소리가 나자마 대령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쏠렸다. 저쪽이다 잡아 마 대령의 고함과 함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그 틈을 타 도지는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몸을 피했고 자신의 초소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경계 근무를 섰다. 잠시 후 헐떡이며 돌아온 이 중사가 도진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쏘아보았지만 도진은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이 중사는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도진은 마 대령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마 대령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는 핏발 선 눈으로 병사들을 노려보며 어젯밤 자신의 작전을 엿본 첩자를 반드시 색출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웅성거렸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마 대령은 무작위로 병사들의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했고 도진의 심장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지만 머릿속은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빠르게 회전했다. 마 대령이 도진의 관물대 앞에 섰을 때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도진의 개인 물품들을 거칠게 바닥으로 쏟아부으며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바닥에 뒹구는 가족사진 한 장이 마 대령의 군화 발에 짓밟혔다. 사진 속에는 어린 도진과 3명의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 대령은 그 사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가족사진 촌스럽긴 내 놈 뒷배라도 되는 줄 아나보지. 도진은 짓밟힌 사진을 보며 치미는 분노를 삼켰다. 사진 속의 3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별들, 바로 그의 삼촌들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다. 그는 삼촌들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 대령은 사진을 발로 차버리고는 도진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다가왔다. 내 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날 오후 마 대령은 도진을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방 안에는 값비싼 양주와 시가 냄새가 진동했고 마 대령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도진을 내려다보았다. 강도진 이병, 네가 어젯밤 불침번이었지? 혹시 숲속에서 이상한 짐승 새끼라도 못 봤나? 마 대령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도진을 떠보기 위한 교묘한 덫이었다. 도진은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라니, 울음소리 외에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마 대령은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잔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파편이 튀며 도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거짓말,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어. 내 놈한테서 썩은 내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 마 대령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무언의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이제 도진과 마 대령 사이에 숨막히는 줄다리기는 끝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도진이 대대장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날씨는 앞으로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예고하는 듯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그는 맹세했다. 저 거만한 독수리의 날개를 꺾고 이 지옥 같은 곳에 진정한 정의의 깃발을 꽂겠다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병사가 아니었다. 대대장실에서 나온 강도진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군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부대의 운명을 뒤바꿀 시한 폭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초소형 마이크로 SD카드로 어젯밤 트럭으로 반출된 불법 무기류와 마광철 대령의 육성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도진은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비 내리는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병사들의 기합 소리를 들었다. 그는 젖은 군화를 벗어 정리하는 척하며 굽 뒤쪽에 교묘하게 파놓은 작은 홈 속에 메모리 카드를 숨겼다. 이곳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은밀한 장소였으며 도진만이 알고 있는 비밀 금고였다. 다음 날부터 부대 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마 대령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사소한 규정 위반에도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병사들을 들들 볶았다. 그는 부대 곳곳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하여 병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했고 불시에 내무반을 급습하여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사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대화를 멈췄고 식사 시간조차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진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며 마치 투명 인간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데 주력했다. 도진은 일과 후 정비 시간을 틈타 군수과 창고로 향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낡은 장비를 수리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표는 이중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창고 당직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진은 능숙한 솜씨로 잠긴 캐비닛을 열고 서류처를 뒤졌다. 예상대로 장부에는 실제 재고와 보고된 수량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소총 수십 정과 수류탄 박스들이 서류상으로는 파손 폐기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젯밤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팔려 나간 것이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도지는 순식간에 장부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고 캐비닛 문을 잠근 뒤 바닥에 흩어진 공구들을 정리하는 척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마 대령의 오른팔인 군수과장 박소련기였다. 그는 도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강이병,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놈. 보직이 정비병도 아닐 텐데.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혀 있었다. 도진은 기름때 묻은 손을 들어보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행보관님, 지시로 고장난 난로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도진의 대답이 탐탁지 않은 듯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나가는 길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요즘 쥐 새끼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잡히면 가죽이 벗겨질 테니까. 도진은 박소령의 등 뒤로 서늘한 시선을 보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이미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이 썩은 고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며칠 전 마 대령에게 폭행당했던 김민재 일병이 긴장한 나머지 식판을 들고 가다 미끄러져 마 대령의 전투화에 국물을 쏟고 만 것이다. 뜨거운 국물이 마 대령에 잘 닦인 군화와 바짓단을 적시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젖은 바지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일병을 노려보았다. 김일병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빌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대장님, 김일병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지만 마 대령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쇠로 된 국자를 들어 김일병의 머리통을 잇는 힘껏 내리쳤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일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마 대령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이 멍청한 새끼가 감히 내 옷을 버려 내 놈 피로 닦아내야 정신을 차리겠냐. 마 대령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날뛰며 무방비 상태의 병사를 유린했다. 도지는 식판을 쥐인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마 대령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눌렀다. 주변의 간부들은 마 대령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리거나 짐짓 모른 척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마광철이 만든 지옥도였고 이곳에는 정의도 전우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폭력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 대령이 분이 풀린 듯 헐떡이며 식당을 나가자 그제야 의무병들이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김일병을 실어 날랐다. 바닥에는 붉은 선혈이 흥건했고 흩어진 밥알과 반찬들이 그 참혹함을 더했다. 도지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 비우고 식판을 반납했다.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모래를 씹는 듯한 불쾌감만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하지만 그는 먹어야 했다. 놈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을 비축해야 했고 감정에 휘둘려 무너져서는 안 되었다. 그날 저녁
도지는 의무대를 찾아가 김일병의 상태를 살폈다. 김일병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도진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자 김일병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진아, 나 너무 무서워.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그 말은 도진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다. 도진은 김일병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약속할게. 그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막사로 돌아온 도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마 대령을 법적으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통신은 도청되고 있었고 우편물 또한 검열 대상이었다. 도지는 자신의 삼촌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군 검찰에 직접 제보하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마 대령은 예고 없는 중대 발표를 했다. 다음 주부터 3박 4일간 야외 전술,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로 진행될 것이니 전원 군장 싸서 대기해. 표면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도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대규모 무기 밀매를 위한 연막 작전이라는 것을 마 대령은 부대의 전체를 산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란을 틈타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속셈이었다. 훈련 준비로 부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 도지는 박소령의 사무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훈련 계획서와 무기 불출 대장을 확보한다면 그들의 거래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복도를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 박소령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도지는 주위를 살핀 뒤 번개 같은 동작으로 열린 문틈으로 몸을 날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도지는 빠르게 책상 위를 스캔하며 극비 도장이 찍힌 붉은색 파일 철을 찾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파일에는 이번 훈련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별 좌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제슬람 보급로라고 표기된 지점은 훈련구역에서 벗어난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이었다. 바로 그곳이 접선 장소임이 확실했다. 도지는 손목 시계형 카메라로 문서를 촬영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박소령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도지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그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달려가 커튼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박소령이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빌어먹을 대대장. 나한테만 똥물을 뒤집어 이우려고. 박소령은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며 서랍을 열었다. 도지는 커튼 틈 사이로 숨을 죽인 채 박소령이 파일 철의 위치가 바뀐 것을 눈치채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박소령은 자신의 라이터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 서류의 미세한 위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담배를 물고 다시 사무실을 나가자 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착지는 완벽했고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제 도진의 손에는 놈들의 범죄 계획표가 쥐어져 있었다. 이번 훈련은 마광철 대령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겠지만 도진에게는 놈들을 일망타진할 완벽한 사냥터가 될 것이었다. 훈련 출발 당일, 연병장에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마 대령은 성글라스를 낀 채 지프차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병력 이동을 지휘했다. 그의 입계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대열 속에 섞여마 대령을 올려다보았다. 웃어라. 지금 실컷 웃어둬라. 도진은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번 훈련이 끝나면 그 웃음은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숲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곳은 사냥꾼인 도진에게 가장 익숙한 무대였다. 훈련 2일차. 부대는 인적이 드문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인 흑룡 계곡에 진입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은 병사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렸지만 마광철 대령은 행군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병사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체력을 고갈시키려는 듯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가파른 능선을 오르게 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장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무겁게 깔렸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병사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임이 분명했다. 강도진은 대열의 후미에서 묵묵히 걸으며 주변 지형을 머릿속 지도로 옮겨 그리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전투복이 살갗에 달라붙어 천을 빼앗아 갔지만 그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박소령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거래 장소인 제3보급로는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폐채석장 인근이었다. 마 대령은 주력 부대를 남쪽 능선에 배치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신과 소수의 측근들만이 북쪽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도진은 본대에서 이탈할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며 호흡을 조절했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부대는 산 중턱에 임시 수경지를 편성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병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마 대령은 무전으로 각 중대장들에게 위치 사수 명령을 내린 뒤 박소령과 이 중사를 포함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은밀히 수경지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차량인 지프와 소형 트럭에 미등조차 켜지 않은 채에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도지는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도지는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을 틈타 수경지 외곽의 방어선을 소리 없이 넘어섰다. 그는 젖은 낙엽과 진흙을 얼굴과 군복에 문질러 완벽한 위장을 마쳤고 발소리를 죽이는 특수보법으로 숲을 가로질렀다. 가시덤불이 군복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목표 지점을 향해 직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둠 속을 배회하는 유령에 가까웠다. 빗소리는 그의 발소리를 덮어주는 훌륭한 소음 차단막이 되어주었고 번개는 간헐적으로 숲의 지형을 비춰주는 조명탄 역할을 했다.
폐채석장에 도착한 도지는 능선 위에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넓은 공터에는 마 대령의 지프차와 트럭이 정차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번호판 없는 검은색 밴 2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밴에서 내린 사내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복 차림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전문 용병들로 보였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마 대령은 차에서 내려 우비를 쓴 거구에 사내와 악수를 하고 있었고 박소령은 트럭의 덮개를 열어 무기 상자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가의 재산이 범죄 조직의 손으로 넘어가는 현장이었다. 도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급조 폭발물을 꺼내 들었다. 훈련용 연습 수류탄의 화약과 조명탄에 마그네슘을 배합하여 만든 섬광 포금탄이었다. 살상력은 낮지만 좁은 공간에서 터지면 엄청난 소음과 빛으로 사람의 시각과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거래 현장과 가장 가까운 트럭의 연료통 부근을 조준했다. 거리는 약 50m. 빗줄기와 바람을 계산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격 조건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투척용 나이프 끝에 기폭 장치를 매달아 힘껏 던졌다. 나이프는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정확히 트럭의 뒷바퀴 타이어에 박혔고 그 충격으로 기폭 장치가 작동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력한 섬광이 폐채석장을 집어삼켰다. 거래를 하던 마 대령과 용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고 놀란 운전병이 핸들을 꺾으며 트럭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전복되었다. 트럭에 실려 있던 무기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일부 탄약이 충격으로 폭발하며 연쇄적인 폭음을 만들어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매복이다 적습이다 응사해 마 대령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용병들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허공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치고 흙먼지가 튀어오르는 혼란 속에서 도지는 그림자처럼 능선을 타고 내려와 적들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정글도를 뽑아들고 가장 외곽에 떨어져 있던 용병 하나를 덮쳤다.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 경동맥을 압박하여 기절시킨 뒤 그는 용병의 무정이를 탈취했다. 도지는 탈취한 무정이를 통해 들려오는 적들의 다급한 교신 내용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아군끼리 총구를 겨누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도지는 연막탄 하나를 피워 적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뒤 전복된 트럭 쪽으로 접근했다. 기름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인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그는 민첩하게 움직여 트럭의 엔진룸에 불을 붙인 헝겊 조각을 던져 넣었다. 작은 불씨가 기름에 닿자마자 거대한 화염이 치솟아 올랐고 트럭은 불길에 휩싸였다. 화염을 본 거래 상대방인 거구의 사내는 거래가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함정이다. 저 미친 군인놈이 우리를 속였어. 다 죽여버리고 튀어. 벤에 탄 용병들은 마 대령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 엄호 사격을 가하며 후진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박소령과 이중사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마 대령은 도망가는 벤을 향해 권총을 난사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거래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증거인 무기들은 불타고 있었다. 도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1차 목표였던 거래 저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마 대령은 이 산 어딘가에 자신을 방해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처럼 덤벼들 것이 분명했다. 도지는 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빗물은 그의 발자국을 씻겨주었지만 피 냄새를 맡은 맹수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릴 수는 없을 것이었다. 폐 채석장에 남겨진 마광철 대령은 불타는 트럭을 바라보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화염에 비쳐 붉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옆에서 떨고 있는 박소령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짓이다. 내 부대 안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쥐 새끼가 있어. 마 대령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낮고 소름 끼쳤다. 마 대령은 즉시 무정의를 집어들고 전 부대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현재 시각부로 훈련을 중단하고 실탄을 지급한다. 흥룡 계곡 일대를 봉쇄하고 이 구역을 벗어나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즉시 사살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서 보내지 마라. 그의 명령은 광기에 차 있었고 더 이상 군인의 명령이 아닌 살인, 청부업자의 지시와 다름없었다. 산 전체에 비상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무정의를 통해 전해지는 살벌한 명령은 병사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도지는 무전을 도청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마 대령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실탄 지급 명령은 곧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뜻이었다. 도지는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골랐다.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살아남아야 했고 동시에 마 대령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했다. 숲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도지는 산 중턱의 바위 동굴을 찾아 임시 은신처로 삼았다. 젖은 군복을 짜내고 무기를 점검하는 그의 손놀림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는 김민재 일병의 억울한 눈물과 부패한 권력에 희생된 수많은 병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도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탄창을 결합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올 테면 와 봐라. 이 산이 너희들의 거대한 무덤이 될 테니까.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푸른 안광을 뿜어내며 빛났다. 한편 본대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실탄을 지급받은 병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중대장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의문을 품었지만 항명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병사들을 독촉하여 수색 대형을 갖췄다. 산 전체가 거대한 포위망으로 변해 도진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 넓은 산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워 보였지만 마 대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도진을 찾아낼 기세였다. 밤은 길었고
새벽은 아직 멀리 있었다. 도지는 동굴 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와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수색대가 벌써 여기까지 접근한 것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도진의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어둠 속에 몸을 섞었다. 사냥감이 사냥꾼을 사냥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며 다가오는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전설은 바로 이 빗속의 흑룡 계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퍼붓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흑룡 계곡에는 짙은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축축하게 젖은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미로가 되어버렸고 그 속에서 수색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잔뜩 위축되어 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도 놀라 총구를 겨누며 비명을 질렀다. 이 숲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익숙한 훈련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마광철 대령의 광기 어린 명령은 병사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들은 전우를 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부릅떴다. 강도지는 거대한 고목의 가지 위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지나가는 수색조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젖은 군복은 무겁게 처졌고 흙탕물과 땀이 뒤섞여 온몸이 끈적거렸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마 대령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동선으로 움직였다. 도진의 손에는 날카롭게 깎은 나무 꼬챙이와 덩굴로 만든 급조,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면서도 적의 전투 의지를 꺾어야만 했다. 수색대의 선두에 선 이 중사는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병사들을 닥달하며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마 대령에게서 놈을 잡지 못하면 옷을 벗기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였기에 눈에 불을 켜고 도진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이 중사는 겁에 질린 신병 하나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똑바로 안 찾아 그 쥐새끼가 어디로 숨었는지 흔적이라도 찾으란 말이야. 그의 고함 소리는 안개 속으로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으스스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도지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중사가 자신의 예상 경로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지는 소리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미리 봐두었던 덤불숲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낙엽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그 아래 파놓은 얕은 구덩이에 발목 지뢰 형태의 덫을 설치했다. 폭발물 대신 탄성이 강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상대의 발목을 강하게 타격하는 비살상 함정이었다. 설치를 마친 도지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수색조의 주의를 끌었다. 크르릉 낮게 깔리는 소리에 이 중사의 귀가 번쩍 뜨였고 그는 병사들에게 손짓하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했다. 이 중사가 덤불을 헤치고 발을 내딛는 순간 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나뭇가지가 튀어 올랐다. 아, 이 중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정강이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당황한 병사들이 허공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지만
도지는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뒤였다. 총성은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무정이에서는 상황을 묻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빗발쳤다. 도지는 이 혼란을 틈타 또 다른 수색조가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몸을 옮겼다. 무정이를 통해 이 중사의 부상 소식을 전해 들은 마 대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프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멍청한 새끼들, 고작 함정 하나에 당해 전 병력, 포위망을 좁혀 노물 토끼 몰이하듯이 계곡 안쪽으로 몰아넣어 마 대령은 더 이상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그는 직접 소총을 들고 선두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자신의 손으로 놈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살인마의 광기만이 가득 차 있었다. 도지는 숲을 가로지르며 마 대령이 병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도진이 의도한 바였지만 동시에 그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질수록 그가 숨을 공간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계곡의 가장 깊은 곳, 절벽과 급류가 흐르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지형으로 향했다. 그곳은 험준하기로 악명 높지만 역으로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는 최적의 요새가 될 수도 있었다. 계곡 입구에 도착한 도지는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김민재 일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김 일병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마 대령의 지시로 강제로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낙오된 모양이었다. 도진이니 정말 너야. 김일병은 도진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렸다. 도진은 급히 김일병의 입을 막고 주변을 살폈다. 김일병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렇다고 부상당한 전우를 사지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도진은 짧은 고민 끝에 김일병을 부축하여 안전한 동굴로 피신시키기로 결심했다. 민재야, 정신 차려. 내가 반드시 살려서 내보내줄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도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일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동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뒤쫓아오는 추격대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빗물이 불어난 계곡물은 거세게 흐르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도지는 이를 악물고 김일병을 등에 업은 채 차가운 계곡물로 뛰어들었다. 거센 물살이 도진의 다리를 휘감으며 중심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버텨내며 건너편 기슭으로 향했다. 그때 계곡 위쪽 능선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찾았다, 저기 있다, 물속의 두 놈이다. 수색대원의 외침과 함께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지는 김일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파편이 튀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순간 무정이에서 마 대령의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이 탈취했던 무정이의 주파수가 놈들에게 노출된 것이었다. 강도진 이병,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다니는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내 놈이 끼고 도는 그 멍청한 김일병 때문에 네 발목이 잡힌 거야. 마 대령은
도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잔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기어 나오지 않으면 내 놈이 숨어있는 바위째로 날려버리겠다. 박격포 준비해. 도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박격포가 발사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김일병까지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김일병을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김일병의 눈동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자신이 나가서 시선을 끄는 동안 김일병을 도주시키거나 아니면 둘 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김일병의 어깨를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잘 들어. 내가 나가서 놈들의 시선을 끌 거야. 그 틈에 너는 저쪽 덩굴을 타고 올라가서 반대편 산으로 도망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김일병은 도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도진은 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 살아서 증언해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줘. 도진은 김일병을 억지로 밀어내고 두 손을 높이 든 채 바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마 대령의 목소리가 계곡을 울렸고 빗발치던 총알이 멈췄다. 도진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물살을 헤치고 걸어 나와 계곡 한가운데 섰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군복은 찢겨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수백 명의 병사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 대령은 지프차에서 내려 확성기를 들고 도진을 향해 걸어왔다. 드디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내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도진은 마 대령을 노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대가 그건 당신이 치러야 할 거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도진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항복하기 직전 증거가 담긴 메모리 카드를 방수팩에 넣어 김일병의 건빵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다. 마 대령은 도진의 말에 눈썹을 꿈틀거렸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허세 부리지 마라. 내 놈이 죽으면 증거 같은 건 아무 소용없어. 놈을 잡아라 반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좋다. 마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특전사 출신의 용병들이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진은 순순히 잡힐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매다꽂고 뒤에서 접근하는 적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물속에서의 격투는 체력 소모가 극심했지만 도진의 무술 실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무력화시켰다. 순식간에 너댓 명의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속에 처박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 대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개 병사라고 생각했던 놈이 특수 부대원들을 어린애 다루듯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새끼 정체가 뭐야. 마 대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총 쏴, 뭐 하고 있어? 저 괴물 새끼를 쏴 죽이란 말이야.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총을 겨누자 도진은 재빨리 쓰러진 용병을 방패막이로 삼아 움직였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도진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도진은 끝까지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개머리판이 그의 뒤통수를 강타하자 눈앞이 번쩍하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붉은 피가 머리에서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고 힘이 빠진 그의 몸은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병사들은 쓰러진 도진을 짐승처럼 짓밟고 포박줄로 꽁꽁 묶었다. 마 대령은 쓰러진 도진에게 다가가 침을 뱉으며 광소했다. 괴물 웃기지 마라. 결국은 내 발밑에 깔린 벌레일 뿐이야. 마 대령은 기절한 도진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도진의 눈은 아직 완전히 감기지 않은 채 마 대령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빛의 마 대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애써 공포를 감추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이 새끼를 채 매달아 연병장으로 끌고 가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감히 내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도진은 질질 끌려가면서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일병은 무사히 도망쳤을까? 증거는 안전할까? 육체적인 고통이 온몸을 찢어발기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싸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복수의 순간을 꿈꿨다. 새벽 안개가 차에 거치지 않은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질척해진 바닥 위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떼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연병장 한가운데 주차된 낡은 군용 지프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지프차의 전면 그릴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강도진 이병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그의 군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고 드러난 피부는 검푸른 멍과 찢어진 상처로 뒤덮여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참혹한 모습보다 병사들을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옆에 서서 광기 어린 눈으로 도진을 내려다보는 마광철 대령의 존재였다. 마 대령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밤새 도진을 고문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 대령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군화에는 도진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똑똑히 봐라. 내 명령을 거역하고 부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의 말로가 어떤지. 이놈은 군인이 아니다. 우리 조직을 파괴하려는 암적인 존재. 썩어빠진 배신자일 뿐이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은 도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 대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저 꼴이 된다는 사실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마 대령은 다시 지프차 쪽으로 돌아와 몽둥이로 보닛을 쾅 내리쳤다.
그 굉음에 놀라 몇몇 병사들이 움찔거렸고 그 모습을 본 마 대령은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겁먹지 마라. 충성스러운 개에게는 고기를 주지만 주인을 무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하는 법이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그때 축 늘어져 있던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생기를 잃지 않고 마 대령을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그의 영혼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눈빛이었다. 도지는 터진 입술을 달싹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당신은 결국 심판받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마 대령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거슬리게 들렸다. 마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이 독한 새끼가 아직도 주둥이를 놀려 마 대령은 몽둥이로 도진의 복부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진의 입에서 쿨럭하고 핏덩이가 튀어나왔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고통을 삼켰다. 도진은 알고 있었다. 지금 마 대령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비명과 애원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마 대령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있었다. 마 대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살려달라고 빌어 내 발밑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란 말이다. 그러면 죽이는 건 보류해주지. 하지만 도진은 피 묻은 치아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였다. 그것은 조롱과 연민이 뒤섞인 미소였다. 당신이 불쌍해. 공포 없이는 부하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쟁이니까. 그 말은 마 대령의 이성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마 대령은 괴성을 지르며 도진을 밀쳐냈고 뒤에 서 있던 부관에게 손을 뻗었다. 휘발유 가져와 당장. 그의 고함 소리에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휘발유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병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설마 산 사람을 불태우려는 것인가. 박소령과 이 중사가 머뭇거리며 20리터짜리 붉은색 제리캔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마 대령의 신복이라 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화형식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마 대령의 눈빛을 본 그들은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마 대령은 제리캔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뚜껑을 거칠게 열었다. 역한 기름 냄새가 연병장의 습한 공기 속으로 확 퍼져나갔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신음과 동요가 일었지만 헌병들이 총구를 들이대며 그들을 제지했다. 마 대령은 제리캔을 들어 올려 도진의 머리 위에서부터 들이부었다. 콸콸 쏟아지는 붉은 휘발유가 도진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찢어진 상처 틈으로 스며들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다. 도진은 고통에 몸을 비틀었지만 밧줄에 묶인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휘발유는 그의 군복을 흠뻑 적시고 지프차의 보닛 위로 흘러내려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마 대령은 빈 통을 바닥에 내던지며 광소했다. 자, 이제 좀 깨끗해졌구나. 더러운 배신자의 피 냄새를 이 기름 냄새가 덮어줄 거다. 도진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따가운 통증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었다. 김민재 일병이 무사히 탈출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삼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금쯤 그들이 오고 있을 시간이었다. 도지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정의의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다. 마 대령은 주머니에서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팅 하는 청명한 금소금과 함께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작은 불꽃은 흐린 날씨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멈추고 그 불꽃을 바라보았다. 마 대령은 라이터를 도진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속삭였다. 뜨거울 거다. 아주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금방 제가 되어 사라질 테니까 내 놈이 지키려던 정기니 뭐니 하는 것들도 다 이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거다. 도지는 불꽃의 열기를 얼굴로 느끼며 마 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태울 수 있어도 진실은 태울 수 없어. 도진의 마지막 저항에 마 대령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도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 건방진 놈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공고히 하고 싶은 욕망만이 그를 지배했다. 마 대령은 뒤로 물러서며 라이터를 쥔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연병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전 부대원들은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다. 마 대령은 목청껏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뒤집혀 흰 자위가 번득였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살인을 즐기는 악귀나 다름없었다. 박소령조차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고 병사들 중 일부는 구역질을 참지 못해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없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서 정의는 무력해 보였고 도지는 홀로 그 거대한 폭력의 파도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았다. 도지는 눈을 감았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자신이 그 희생양이 됨으로써 이 썩은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다만 남겨진 가족들과 동료들이 겪을 슬픔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촌들, 조금 늦으시는군요. 그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며 다가올 화염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마광철 대령은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 이 놈만 사라지면 무기 밀매의 증거도, 자신의 비리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이 완벽한 결말을 자축하며 마지막 대사를 준비했다. 그의 손에 들린 라이터의 불꽃이 바람에 춤을 추듯 일렁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라이터를 도진을 향해 던질 준비를 마쳤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마 대령의 목소리만이 연병장을 울렸다. 죽어라. 이 계자시가 마 대령의 고함과 함께 그의 손을 떠난 라이터가 슬로모션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은색 지포 라이터는 회전하며 도진의 발밑, 휘발유가 흥건한 웅덩이를 향해 떨어졌다.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라이터가 바닥에 닿았다.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순식간에 솟아올랐다. 붉은 화염은 굶주린 짐승처럼 도진이 묶인 지프차를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화염의 열기가 막 대령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광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달아, 다 타버려라. 불길은 순식간에 지프차의 타이어를 타고 올라가 도진의 발목을 위협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을 가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혔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불꽃이 그의 군복 끝자락에 옮겨 붙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둔탁하고 거대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연병장의 대기를 진동시켰다. 두두두두두.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소리. 바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마 대령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불길의 굉음조차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소음이 하늘을 뒤덮었다. 병사들이 웅성거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을 뚫고 검은 물체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었다. 육중한 장갑과 위압적인 검은색 도장, 그리고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국방부 직할 특수작전 사령부의 마크. 바로 블랙 호크였다. 헬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연병장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헬기의 하강풍이 일으킨 강력한 바람이 연병장의 모래바람을 일으켰고 타오르기 시작하던 불길을 사방으로 흩날리게 만들었다. 마 대령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뭐야 저거 당장 안 치워. 어디 소속 헬기야? 그가 무정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블랙 호크는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독수리처럼 마 대령의 머리 위로 낮게 깔리며 위협적으로 호버링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인물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단순한 지원 병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 타고 있었다. 도지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헬기를 올려다보았다. 익숙한 기체의 형상,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3명의 중년 남성들. 그들의 어깨에서는 7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오셨군요, 삼촌들. 마 대령이 지른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바야흐로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만들어내는 폭풍은 연병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마광철 대령이 던진 라이터가 바닥에 닿아 불길이 치솟으려던 찰나.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그 불씨를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휘발유 웅덩이는 거센 바람에 밀려 비산했고 마 대령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블랙호크 헬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면을 향해 내리꽂히듯 돌진했다. 조종사는 마치 지프차를 착륙 패드로 인식한 듯 망설임 없이 육중한 기체를 마 대령이 서 있던 지프차 앞부분으로 밀어붙였다. 크악 굉음과 함께 헬기의 강철 랜딩 기어가 지프차의 보닛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렸다. 피할 새도 없이
그 충격패 휩쓸린 마 대령은 튕겨나가는 대신 찌그러진 지프차의 범퍼와 헬기의 스키드 사이에 하반신이 끼어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헬기 엔진 소리에 묻혔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거대한 기계 괴물은 그를 바닥에 지시겨 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오만했던 한 인간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처형식과도 같았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흙먼지 속에서 3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들은 전투복이 아닌 정갈한 정복 차림이었으며 가슴에는 훈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가장 선두에 선 남자의 어깨에는 별 3개가, 그 뒤를 따르는 두 남자의 어깨에는 각각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도합 7개의 별,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 이 작은 연병장에 강림한 것이다. 병사들은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빠져 들고 있던 소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선두에 선 중장. 강태성 군단장은 찌그러진 차체 밑에서 신음하는 마 대령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밧줄에 묶인 채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강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평소 철혈의 장군이라 불리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의 얼굴이 조카의 처참한 몰골을 보는 순간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어 도진을 올가매고 있던 밧줄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도진의 몸이 앞으로 기울자 강 중장은 재빨리 그를 받아 안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도진아. 강 중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삼촌을 올려다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조금 늦으셨네요. 거의 통구이가 될 뻔했습니다. 도진의 농담에 강 중장은 입술을 꽉 깨물며 도진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매일 구타당하고 무시당하던 말단 병사가 군단장에 친족하였다니. 그 충격적인 반전은 연병장의 공기를 완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체에 깔려 피를 토하던 마 대령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대화를 듣고 말았다. 조카 저놈이 강태성 중장의 조카라고 공포가 고통을 압도하며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끝장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으스러진 폐에서 쉭쉭거리는 바람소리만 새어 나올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헬기의 바닥뿐이었다. 강 중장의 뒤를 따르던 2명의 소장. 도진의 작은 아버지들은 지옥의 사자 같은 표정으로 마 대령에게 다가갔다. 정보사령관인 둘째 삼촌은 짓밟힌 벌레를 보듯 마 대령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놈이 감히 내 조카에게 기름을 부어 군복을 입은 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는 발치에 떨어져 있던 마 대령의 계급장을 군화발로 비벼 뭉개버렸다. 너는 군사재판을 받을 자격도 없다. 이곳에서 네 탐욕과 함께 묻혀라.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특수임무대원들이 순식간에 연병장을 장악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박소령과 이 중사를 비롯한 부패 연루자들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하여 제압했다. 평소 병사들 위에서 군림하던 간부들이 무릎을 꿇고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겁에 질린 일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마 대령의 왕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정의의 심판장이 되어 있었다. 모든 권력 관계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도지는 강 중장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그는 찌그러진 지프차 아래에 깔려있는 마 대령에게 다가갔다. 마 대령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도진을 보자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도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랬지. 정의 따위는 불에 타 사라질 거라고. 도진은 훈장처럼 상처 입은 가슴을 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봐. 불에 타서 사라진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더러운 야망이야. 강 중장은 의무병들을 호출하며 도진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자. 도진아, 이제 끝났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마광철 하나를 처단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 그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 커지며 흑룡 계곡의 짙은 먹구름을 밀어내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얼굴을 비췄다. 사건이 종결된 후 27사단 수색대대의 연병장은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지만 그 공기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국방부 헌병대와 검찰단 차량이 줄지어 들어와 부대 전체를 봉쇄했고 마광철 대령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간부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었다. 그동안 그들의 포갑에 숨죽여 살던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구타당하거나 이유 없이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기적처럼 다가왔다. 부대를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헬기 사고로 하반신이 으스러진 마광철 대령은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치료가 아닌 차가운 법의 심판이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육체적 불구보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군복에서 계급장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의 탐욕이 불러온 화만은 결국 그 자신을 가장 잔혹하게 태워버린 셈이었다. 강도지는 수도 통합병원, VIP 병동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코끝에 스치는 소독약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은 지난밤의 악몽 같던 기억을 씻어내주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이름 모를 들꽃 화병과 함께 깨끗하게 세탁된 자신의 군복이 개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군인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작은 훈장과도 같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성 군단장이 수행원 없이 홀로 들어왔다. 평소의 위압적인 제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중후한 기품은 여전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붕대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 중장은 도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다. 무모한 녀석, 그냥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도진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다. 삼촌들이 제 뒤를 봐준다는 걸 알면 그들은 잠시는 굴복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강 중장은 조카의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진이 더 이상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 조카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뒤 뉴스는 27사단 방산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마광철 대령과 그와 결탁한 무기, 밀매 조직, 그리고 뒷돈을 챙긴 고위 장성들까지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내부 비리를 목숨 걸고 고발한 익명의 영웅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도진의 이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로 회자되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강도진 이병은 불의에 맞서 싸운 상징이자 그들이 닮고 싶은 진정한 군인상으로 자리 잡았다. 도진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강 중장은 그에게 전역하거나 편한 행정직으로 보직을 변경할 것을 권유했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냈으니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그는 특혜를 거부하고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민재 일병이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도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했다. 도진아, 아니 강도진 상병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병님 덕분에 저도 살고 우리 부대도 살았습니다. 도진은 당황하여 침대에서 내려와 김 일병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뜨거운 전우애를 느꼈다. 지옥 같던 흑룡 계곡에서의 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피보다 진한 형제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도진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입대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인해져 있었다. 가슴에 달린 약장과 계급장은 그가 겪어온 고난의 시간을 증명하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베레모를 고쳐 쓰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의 작별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이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날,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도열하여 도진을 맞이했다. 예전처럼 강압에 의한 침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환영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도진의 손을 굳게 잡으며 격려했다. 도진은 병사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국가나 이념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의 이 평범한 미소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도진은 다시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섰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별들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인 스타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조국을 지키는 수많은 무명 용사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지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도진은 병장으로 진급했고 분대장이 되어 신병들을 이끌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엄격함보다는 내면의 따뜻함으로 후임들을 대했다. 가끔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 초코파이를 건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이 결정하는 거야. 그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고 27사단 수색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거듭났다. 전설은 그렇게 일상의 역사로 스며들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도진은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그는 삼촌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비석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그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뒤에 서 있던 삼촌들은 훌쩍 자란 조카의 등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진의 군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라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신념과 용기를 바탕으로 사회라는 더 거친 정글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곳에도 여전히 마광철 같은 부조리한 포식자들이 존재하겠지만 도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묘소를 내려오며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을 가르는 한 마리의 매처럼 도진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땅에 드리워졌지만 그 끝은 빛을 향해 뻗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이 서 있는 곳만큼은 환하게 비추겠다는 다짐. 그것이 강도진이라는 한 인간이 완성한 이야기의 결말이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소녀는 영웅이 되어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